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코스피 시장은 오후장부터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96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내내 상승권 유지하고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998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오미크론 변동성에 따라서 이번 주는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관련 뉴스 잘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데 이런 영향들이 지금 반도체 랠리를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악재가 산재한 증시 대응 전략 필요하실 텐데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방향성을 체크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또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 나타나면서 앞으로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 소식에 대한 전기차 종목 관련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생산도 늘어나고 충전소도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전망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이번 키워드 가상화폐 변동성으로 주식 확대될까라는 이슈입니다. 보통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주식이 들어오면 가상화폐가 좀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20%가 떨어지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한때 7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5천만 원대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인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내에 이제 그 다양한 그 금융 상품 내지 금융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주식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 이게 세 가지가 어떤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그 주변으로 일단 뭐 안전자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금 시장도 있고요, 유가와 관련된 유가 선물 시장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실물 경제와 우리의 실생활과 맞물리는 그런 시장들이 그와 관계된 금융 상품화한 시장들이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라는 것, 가상화폐라는 것,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의 상당 부분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서 이를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생기게 되었고,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가상화폐가 어찌 보면 근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 자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그런 자산이다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 두 가지는 대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각각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놓고 실질적으로 그 순서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다들 뭐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은 더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주식보다는 환율 시장이
조금은 더 위험한 자산 시장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금융시장별로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기서 이런 그 시장별 위험도, 시장별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런 부분도 나눠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어디겠느냐를 꼭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항상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은 환율 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율 시장, 네. 환율 시장의 이제 그 일부류 중에 하나로 그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가 그 환율 시장의 어떤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 대 달러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 환율과 가상화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 42,000달러까지 장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한 49,000달러, 한 5만 달러 선까지 다시금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급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앞으로 어떤 상황, 이런 그 위험한 부분들, 지금 현재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호재보다는 일단 악재가 훨씬 많은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떤 조그마한 충격에도, 조그마한 이슈가 불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하게 이제 그 매도에 나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다. 특히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연말 시장이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12월 이전에 미리 정리를 해놓고 연말 휴가를 떠나려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지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확정시켜 놓고 연말에는 지수만 맞춰 나가는 그런 아주 매우 소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그 자그마한 흔들림,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급하게 물건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가 왜 그렇다면 그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연준의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간 고용 자체가 시장의 전망치는 52만 건이었습니다. 신규 고용이요. 근데 신규 고용이 지난 11월 달에 21만 명, 시장 전망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신규 고용은 점점 하향 추세, 상승세가 멎어 들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 기존 4.6%에서 4.2%로 개선되는 그런 그림을 보였다. 그렇다면 FMC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속도, 내년 6월 달까지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면서 총 1,200억 달러를 그 최장기간 8개월간 줄여나가겠다라는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치가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도 3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야기는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금리 인상에 돌입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종료는 지금 현재는 아직 시장 내 유동성의 훼손까지는 안 됐습니다. 유동성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아직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유동성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테이퍼링이 끝난 즉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면 바로 이때부터 시장 내 유동성의 훼손, 유동성의 축소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과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실업률의 개선세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한 가지. 이런 물가와 고용을 각각 이 두 가지를 안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라는 부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가지.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고용이 아직 따라와 주질 못했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이제 4.2% 정도.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완전 고용 수치는 약 3.5에서 3.6% 정도 됩니다. 이제 거의 사실상 실업률 자체가 상당 부분 지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 거의 다다른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인플레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결국은 FOMC에 찾아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이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 다소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금리에 가장 민감한 기술주의 급락이 먼저 1.8%로 먼저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맞물리게 되는 기술주와 가장 유사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물론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나스닥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가상화폐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미크론에 의한 영향은 오히려 상당 부분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고용 지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런 부분들 결국 파월 의장이 증언을 했죠. 이번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의 FOMC 어젠다로서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그 의논을 할 것이다. 어떤 그 의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14일, 15일 진행이 되는 FOMC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기자회견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요, 로이터 통신도 그렇고요, 마찬가지 지금 위험 회피 선호 현상이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결국은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부분들은 아주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인플레는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 근데 공교롭게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상당히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하는 부분들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더 위험한 자산에서 이제 슬슬 현금화시키고 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지만 위험한 자산, 안전한 자산, 이 나래비를 좀 세워보게 되면요. 가장 위험한 자산이 결국은 환율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고 그 다음이 사실상 그 주식 시장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상화폐, 환율, 주식, 채권 이런 순으로 그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상화폐가 나타났으니까 그다음 아마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아마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긍정적이었던 하향 안정화를 보였던 가장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주식시장 매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 역시 원달러 환율 그 방향성 우리 시청자들 꼭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런 주변 시장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의 영향, 상호 관계도 가질 수 있고요. 순서,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FOMC가 개최될 때까지는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밤 미국 시장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까지의 영향 부분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 그런 상황들 전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상화폐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환율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순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헝다 디폴트 카운트다운입니다. 헝다 디폴트 사태 우려했던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죠. 헝다 그룹에서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 헝다 그룹이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제 전체적인 달러 시장에서 채권 연쇄 디폴트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우리 시장은 상당히 주시하면서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보셔야죠.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원초적인 테이퍼링이 실시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 기존에는 6개월 앞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FOMC, 12월 FOMC가 다음 주 끝나게 되면 아마도 시장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내년 3월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보면 시장 이제 조금 좀 불확실성에 확대될 그럴 시기가 상당히 그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한 최소한 한 석 달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우려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헝다 리스크가 사실상 금융시장,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시장으로까지의 확대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경제평론가들, 여러 경제 전망하는 집단들, 그리고 유수의 IB들, 투자 IB들이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조금 대외적으로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의 체력으로 헝다 리스크를 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금융파동, 금융위기까지 확대시켜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피력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헝다 디폴트 이제 뭐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홍콩 거래소에 이미 지난 주말 공시가 났습니다.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채무 디폴트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데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따져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채무 상황과 관련된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디폴트 같은 경우가 연쇄 반응 때문에 사실상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하고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은행에서 이제 어떤 손님한테 고객한테 돈을
뭐 못 갚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금을 못 내어줄 정도가 되었다라면 너도 나도 은행을 찾아가서 빨리 내 돈 먼저 찾으려고 네. 하는 이게 지금 헝다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총 그들이 지금 현재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달러화 채권만 해도 192.4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한 23조 원 정도 되죠. 작년 그 올해 6월 말 기준 그들의 총 부채, 총 차입금은 약 우리 돈으로 365조 원. 이 중에 달러화 채권이 23조 원가량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 헝다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점차 내 돈 빨리 받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받으려고 먼저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 그러다 보면 먼저 금융권 쪽에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 어떤 신용 정책과 관련된 그런 유동성의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로 발행을 한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헝다 같은 경우는 달러화 채권도 있기 때문에 달러화 시장에서도 달러화 채권,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상당 부분 조금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물 시장, 결국은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디폴트가 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건설업종 전반적으로의 영향, 그리고 건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재와 관련된 업종들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금융과 건설 관련 업종으로의 연쇄 후폭풍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자꾸 그들의 자신감을 피력하는 이유, 그리고 헝다 사태는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점을 뭐 인민은행도 그렇고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다수의 정부 관리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기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게 혹여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과거와 같이 7%, 8%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지금과 같은 걱정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특히나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3%대로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 올해는 한 6% 정도로 그나마 네.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 3%대로의 대다수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중국의 GDP 자체가 실물 시장, 건설 시장과 자재 시장, 금융 시장으로의 여파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 GDP 지금 현재의 어쩐 3.0% 내외보다 추가적인 위축,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건설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총 그들의 GDP 중에 비중이 거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비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국 내에서의 산업의 입장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일단 지금 헝다 리스크 관련된 부분, 비단 내가 헝다에 노출이 돼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국 그들의 영향 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해서 글로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입니다. 이 G2가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일단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공급망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헝다 사태가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고초를 겪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우려감이 사실상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그리고 지속돼 왔었던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공급망
곤란한 공급망 리스크 부분, 이 부분으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흥국들까지 동남아 신흥국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떤 생산망 자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우리가 중국 헝다 리스크를 보면서 꼭 연결 지으셔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중국의 헝다그룹은 사유회사이기 때문에 좀 리먼하고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미국은 소비인데 중국은 이제 공급이죠. 공급망 전체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GDP가 추가적으로 둔화된다면 우리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건설, 건자재 업종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볼 텐데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뭐 조심스러운 네. 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장 시작하고 빨리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보다는 환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국인은 어떤 방향성을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 기관은 어떤 방향,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LG 화학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어떤 모습,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나서 한 9시 반 지나서 매매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오늘 9시부터 3시 반까지 매매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장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게 되고 오늘 기회를 못 얻게 된다라면 내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물론 이제 하루하루 그때그때 최선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제일 좋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조금 좀 한 발 떨어져서 지금 현재 주변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단 이게 길진 않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지금 잠깐 멈춤 행보를 보이시면서 하면서 좀 다음 주 14, 15일 FOMC가 열릴 때까지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좀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급한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라면 어떤 종목 위주로 살까? 당연히 내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과 그 경제 재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을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자님과 제언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자 우리 시장 좀 섣부르게 매매를 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아침 장 초반에 변동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천천히 하고 오늘장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마음으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업종 어떤 업종일지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방향성을 체크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업의 방향성을 늘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디스플레이 업종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중심은 이제 OLED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시장에서 산업의 방향성과 성장성,
이것이 만났을 때에 계좌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키움증권 발간 리포트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시장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순환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게임, 메타버스, NFT, 그리고 반도체, OLED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에 지난 5월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메타버스의 플랫폼,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장으로의 순환매,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를 드렸고요. OLED 소재 쪽으로서는 덕산네오루스, 덕산테크피아, 그리고 나서 OLED 그리고 통신 장비, 반도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 테마성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엇박자를 탄다라고 한다면 추세 상단에서는 매수, 추세 하단에서는 매도를 반복했다면 아마도 계좌에 엄청난 어려움을 좀 당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빠른 순환매가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명확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계좌에는 더 이로웠을 것이다 라는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추위에 대비하면서 섬유의복, 한세실험 말씀드렸고요. 카메라 모듈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와 파트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신장비, RF 머티리얼즈, RF HIC, 서진 시스템을 10월 달 말씀을 드렸죠. 11월 들어서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DDR4 가고 DDR5 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SC를 좀 꼽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현대, 기아,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금융주의 추세 하단에서 KB금융, 신한주주, 기업은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만났을 때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간 산업의 방향성을 미리 짚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OLED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다시금 열리는 모습인데요. TV 및 IT 기기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 쪽으로의 OLED 패널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요. 프리미엄 IT 기기 중심으로의 수요가 증가하면 세트 업체들이 OLED 라인업 적극 확대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라인도 확장시키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결국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OLED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의 산업 전망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이 방향성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 미리미리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이 들고 오시는 섹터가 항상 좀 시간이 있다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디스플레이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OLED 업종에서도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니까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OLED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4가지 정도로 구체적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LCD와 OLED로 좀 양분화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기로 가보면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AR,
VR, XR 기기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대형 패널로 넘어가면 이제 TV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해주는 AR, VR, XR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실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장비 꼭 필요하고 반도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로 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애플이 22년도 XR 헤드셋, 23년도 AR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메타가 되었죠. 메타 플랫폼즈가 내년 상반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손으로 뭔가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햅틱 장갑을 구성한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XR 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해서도 한 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누구나 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될 텐데요. 이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44% 달성할 것으로 올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증가가 전망되고 있지만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5% 수준이지만 스마트폰의 패널 OLED가 중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쏘아올린 OLED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12 시리즈, 13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이 채용되고 있고요. 아이폰을 제작하는 애플사의 OLED 침투율은 8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화권 업체들 OVX라고 한다면 오포, 비보, 샤오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OLED 침투율이 20년도 29%, 21년도 40%, 22년도 46%까지 OLED 침투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스마트폰 화면보다 노트북 화면이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스마트폰 4,500만 대에서 5,000만 대의 출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래서 22년도 노트북 패널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62% 성장한 약 905만 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는 OLED 노트북 패널 시장을 거의 독과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조금 더 노트북보다 커진 대형 OLED TV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WOLED TV 패널의 출하량이 20년도 447만 대, 21년도 802만 대, 22년도 1083만 대까지 성장을 하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TV 판매사는 많아지고 있는데 OLED 공급사는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요와 판매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그 자리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우위를 점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22년도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참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은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가격도 경쟁력 우위에 점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OLED 시장, 산업의 향후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디스플레이, OLED 업종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하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어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을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당차신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데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네, 뭐 딱히 그냥 월요일이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또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전기차 이야기인데 이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공영 주차장을 전기차의 충전 거점으로 삼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로 모두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도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까지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뭐 아무래도 올해 최대 화두는 이제 기상 이변에 따른 뭐 인류의 이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급격히 바뀌어갈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어디서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기름을 어디서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유소들은 질비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편리한 충전 그리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국내 전기차 시장 뭐 2021년도에 전기 자동차 한 18만 대 정도가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충전소 수량이 대략 자동차 2대당 1대꼴로 이렇게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시골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아무도 관리가 되지 않고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충전소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접해 있는 그런 곳들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전소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들로 바뀐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현재 국내 전기차가 한 18만 대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 1,000만 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뭐 미래에는 결국 뭐 모든 자동차들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인프라는 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선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1월 28일 날에 이제 국내에서 친환경 자동차법이라고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전기차 시설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 50만 개 이상을 보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시장 결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성장을 하듯이 충전소 관련해서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분명 성장성이 굉장히 큰 뭐 그런 섹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 중에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가 있던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이제 반등장에 개인들이 약 한 3조 이상 매도를 했고 그 자금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전기차 ETF 관련해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이제 이 전기차 ETF를 살펴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이런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소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섹터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뭐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중국에도 있고, 특히 중국 시장, 친환경 자동차 시장, 결코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그런 큰 시장에다가 정부의 지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TF 주가 흐름인데요. 굉장히 완만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왔던 이후 상승세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 각 정부들마다 확대한다는 정책들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흐름에 편승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라면 좀 긴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 뭐 추세대 하단 자리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이평선들의 이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확장되는 그런 시점에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충전소 시장, 충전소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원이TNE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관련주들 부각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요 관련주들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임팩이라든지 뭐 대유 플러스, 뭐 대유 에이텍, 포스코 ICT, 뭐 현대퓨처넷, S트래픽까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행 중에 충전이 되는 뭐 원격 충전 관련주들도 있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주가도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테마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기업들 내용이 안 좋은 부실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연한 기대감에 이제 상승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번에 좀 옥석 가리기 하셔가지고 걸러내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기업 뭐 재무적인 내용이 좀 안정적인 그런 것들로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도 뭐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는 포인트에 접근도 할 수 있겠지만, 조정 시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좀 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했을 때는 올라가는 시간까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과 뭐 ETF 섹터들 여전히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다만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셨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증가나 인프라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종목들도 짚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더 궁금하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